걱정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28%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4차 유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 이재갑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방역에 대한 갑론을 박은 이슈 티키타카에서 논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에 전달하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곧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자리에선 또 어떤 내용이 오갈지 관련 내용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는 홍영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우원식, 송영길 의원도 곧 출마 선언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강이 먼저냐 통합이 먼저냐를 두고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라면서 초선 당대표론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상황 김민아 기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 온 뒤 날은 좀 쌀쌀한데요. 파란 하늘 참 예쁘지요. 하늘이 예쁩니다. 이런 날은 좀 걸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함께 하고 계십니까? 계신 곳 하늘, 나무, 봄내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별의 순간 안 말고요. 별의별 소식도 다 환영합니다.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365 프로젝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라와 함께하는 애청자분들께 365분께 탄산수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정치 뉴스로 답답한 속 탄산수로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2로 이게 수상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일단 02로 전화 오면 주진우 라이브요 이렇게 하면은 보이스피싱에서 안전하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한테도 항상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신용이 좋다고 신용 한도를 넓혀주겠다, 대출해주겠다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주진우 라이브 하면 이분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자,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입니다. 네, 어제까지 5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731명까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7일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이 나온 수치이고요. 무섭습니다. 네, 특히 지역이나 시설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예. 게다가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숨은 감염자 비율이 30%에 육박해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방역 당국은 지금 이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 상황이고 만약에 4차 유행이 시작되면 3차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확진자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있으면 극복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 영국은 일상을 되찾았다, 백신 접종 열심히 해서 일상을 되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껏 봉쇄하고 술집 문을 열지 않고요, 식당도 닫다가 문을 열었어요. 일상을 되찾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
백신 접종률 높지만 하루에 2,000명대, 3,000명대 계속 확진자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확진자가 3,56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우리 방식을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잘 극복해야 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격상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거리두기 조정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정부는 지난 9일이죠. 이 거리두기 3주 재연장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또 정부도 앞서서 방역 지침 재검토 기준을 이 지역 발생 확진자 600에서 700명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서울은 역으로 지금 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고 해서 지금 혼선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확정 전에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이슈 티키타카에서 다시 논해보겠습니다. 얀센 백신이 우리가 기대가 좀 있는데요. 수급 상황에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우리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미국 식품의약국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그 얀신 백신 접종자들 중에 6건의 혈전이 나타나자 얀센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 백신의 접종을 중지하거나 도입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이 얀센 백신은 한 번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네. 또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해서 그래서 다 좀 기대가 컸는데요. 네, 기대가 컸습니다만 이 얀센 백신이 장기간 사용이 중단될 경우 세계 각국의 집단 면역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국내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라면서 지명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는데요. 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 하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를 놓고 논쟁이 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디데이가 오늘인데요. 이 재보궐선거 이후 양측이 합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측이 서로에게 먼저 입장을 정하라 이렇게 공을 떠넘기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국민의당의 의견이 전달이 되면 우리 쪽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오늘까지 국민의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자체적으로 지도부 선출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합당에 대한 국민의힘 의견도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은데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있냐라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청 불쾌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주변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네네,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번 주 만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나요? 네, 이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이 구성하는 신당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자신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가지 않을 것이며 제3정당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인 전 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함께하는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질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나긴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교감 같은 거는 없이 둘이 만나는 건가요? 일단 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들을 지금 당장 만날 생각은 없다라는 취지의 그 언론 답변을 했습니다. 금 전 의원 뭐라고 합니까? 네,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뭐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이 아니고 양당을 대체하는 당이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승리 가능성이 없고 이긴다고 해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자기가 대권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한 58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무소속이었습니다. 탈당을 해서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앞서 유튜브 방송인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1월 이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18년에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이 경북의 한 모텔에서 모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해당 의혹을 반박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이 성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수차례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으며 내 가족까지 짓밟았다라면서 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밝혔고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목격자와 그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당사자는 성 관련된 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이거 강제성과를 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문남 마사회장이 직원한테 막말을 했다고요? 네, 이 제주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한국 마사회장이 이 지난 2월에 마사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네. 취임 직후인 지난달 초에 그 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다는 내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이 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에 인사 담당자가 만류를 했는데 그때 김은남 회장의 막말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욕설을 퍼부었고요.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그냥 한 줄 알아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하고요. 농식품부 지침을 설명하자 뭐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욕설을 하면서요? 네. 하지만 결국 김은남 회장의 측근은 이 비서실장에 앉지 못했고요. 대신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요. 이 자문위원도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자리라고 합니다. 자문위원이 700만 원 받는다고요? 월? 네. 이 폭언을 들은 직원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 김은남 회장 측은 결과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으니 부정 채용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미숙으로 질책을 하던 중에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 단호하게 좀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즉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은남 마사회장 그 의원 시절에도 좀 논란이 많았어요. 구설에 자주 휘말리고요. 좀 비리 취재하러 가면 이분 이름이 막 계속 나왔는데 은퇴하셨나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오시네요. 네. 이런 분들은 참 생명력이 질기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철저하게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들의 투기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설혜영 용산구 의원이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성장현 구청장의 한남 뉴타운 투기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이 한남 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같은 해 7월에 이 해당 구역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아파트 두 채의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이 20억 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로 3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특수본은 다른 투기 의혹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정하게 단호하게 수사해야죠. 종로구청장 김영종 구청장도 의혹을 받고 있어요. 네, 이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가족회사가 관내 재개발 지역에 수상한 투자를 한 정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의 가족회사는 재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이 싸게 나온 건물을 사들였는데 이후 이 건물이 있는 지역에 종로구청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 가족회사가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것도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지자체장의 의혹 그리고 공직자들의 의혹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네, 정부가 2사 대책에서 제시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이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그리고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 후보지는 그 1차 21곳을 포함해서 총 34곳으로 늘었는데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900호 정도의 이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이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저밀 개발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서 고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사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이 동대문 청량리역 역세권은 고밀 개발을 통해서 3,200가구의 아파트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 진입을 막았던 아파트가 있는데요. 결국 택배 노조가 문 앞 배송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택배 차량 지상도로 출입을 금지한 이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이 오늘 이 세대별 배송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오늘부터 물품을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을 하고 찾아오시는 입주민들께 전달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택배 노조는 지난 8일 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13일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아니, 입주자 대표들이 그럼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 택배 노조는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택배 차량 제한은 노동자들에게 더 힘든 노동과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며 입주자 대표 회의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불편은 또 누가 감수해야 되는 건지 네. 걱정이네요. 앞서 해당 아파트가 이달 1일부터 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고 손수레로 세대까지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제한 높이가 2.3m인 지하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 차량으로 바꾸라 이렇게 강제한 바 있습니다. 네. 어찌 되는지 이것도 지켜보자고요. 이게 지역 이기주의인지 또 갑질인지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좀 대화로 잘 풀었으면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기승입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목숨까지 끄는 보이스피싱범이 있었는데요. 검거됐습니다. 네, 지난해 20대 취업준비생을 속여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A씨 등 5명인데요. 네. 이들은 지난해 1월 20일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라고 속인 뒤 예. 2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42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네. 이 사실을 알고 20대 B씨가 며칠 뒤에 신변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또 공분을 산 바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이 A씨가 속한 조직원 상당수를 이미 검거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었고요. 2015년부터 중국 현지에 콜센터를 두고 300여 명으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범인 A씨도 체포를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체포한 사람이 모두 100여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일당들을 일망타진했는데요. 참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한 전화가 올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도 열어보지 마시고요. 네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상근 기자는 잠시 휴가 다녀옵니다. 얼마나 다녀오시죠? 네,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좀 다녀오고요. 네. 그 다음 주부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준님은 서부운수 721번 버스에서 주진우 라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반가워요. 제가 더 반갑습니다. 기사님 안전운전하십시오. 721번 버스 기사님.
1720님께서 작은 창문만 있는 답답한 사무실인데요.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화이팅. 청취자 여러분도 화이팅 하십시오. 8237님께서는 부산 송도해수욕장입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선선하고 기분도 좋고요. 퇴근 시간은 가까워지고요. 주라. 뭐 탄산수 주라는 얘기인가요? 아하. 0223님 주진우 라이브고요. 하고 이렇게 외칠 테니까 탄산수 출발시켜 주세요. 일단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고요. 9194님 여의도 하늘에 까치가 날고 있어요. 기다리던 청취율 조사가 오려나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소영님 발입니다. 락다운으로 모든 게 답답하지만 멈춰서 답답하지만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서 화이팅합니다. 얘기하셨고요. 9787님 여기는 따뜻한 남쪽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하늘도 맑고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멋진 날씨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방콕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아까워요. 하지만 아껴둘게요. 꼭 아껴두었다가 내년에 많이 놀러 다닐 거예요. 얘기합니다. 0454님도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또 주진우 라이브가 굉장히 인기군요. 관광 좀 적당히 좀 제발 좀 이 시국에 4명씩 따로인 척 수십 명, 십수명 다니는 사람들 있는데요. 다 티나요. 얘기합니다. 십수명씩 몰려다니면서 관광을 한다고요. 이 시국에 이거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오후가 되면서 다행히 기온은 크게 올랐습니다. 퇴근길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속도 줄여서 조심히 퇴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위주로 서울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남사에서 오산까지 정체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밀립니다. 한편 판교북은 4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고요. 더 가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5km 구간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와 신월에서 이어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황은 인천 방향인데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북수원에서 부곡까지 천천히 갑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인데요. 성남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소식이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4차 유행의 파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정치권은 자중하라. 그리고 방역 담당 공무원과 의료진들 격려하고 위기를 같이 이겨내자고 쓴소리를 남긴 분이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확진자가 700명대입니다. 참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신접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느슨해졌다는 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봄이 돼서 계절적으로도 좀 유리한 계절이 됐음에도 일단은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졌다는 걸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국민들께서 다시금 한번 허리를 졸라매지 않으면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클럽 앞에서는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더라고요. 중대 고비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4차 유행은 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까? 일단은 지금 베이스라인이라 그러죠. 처음 시작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그 3차 유행은 한 100여 명대에서 시작돼가지고 예. 500명, 1200명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3,400명대에서 이제 훨씬 높은 단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속도가 아주 빠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3차 유행에서 500명 넘어가고 그렇게 단계 격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 격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데다가 이런 이제 자영업이나 이제 소상공인들 보호 목적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예. 전반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다시 더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해야 됩니까? 거리두기 격상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거리두기 격상은 이미 됐어야 되는데 매번 지금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한 템포씩 느린 상황인데요. 네. 일단 거리두기 격상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거리두기 격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정책이라도 시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뭐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영업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좀 더딘데요. 늦고 좀 느린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접종 계획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접종은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계획대로는 되고 있습니까? 공급량 자체가 2분기의 공급량이 5월, 6월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접종 속도가 느려 보이는 거지만 워낙에 계획했던 4월달 계획했던 분들에 대한 접종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다만 이제 변수가 5월, 6월에 이제 도입되기로 예정됐던 백신 중에 몇 가지 백신이 조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서 특히 얀센 백신은 어제 FDA에서 미국 접종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했고 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외국으로 지금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네. 국내 도입분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 또 노바백스가 원료 공급 문제가 이제 해결됐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 달 정도 출시 시간이 좀 미뤄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백신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아, 네. 얀센 백신에 대한 우려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우려됐던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단 내정맥동 혈전증과 같은 이제 희귀한 혈전증의 사례가 지금 700만 명 정도 맞았는데 6명 정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빈도가 좀 적게 나온 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에서 100만 명과 5명이었으니까. 네. 하여간 일단은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일단 FDA에서 일단 중지해놓고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접종을 재개할지 여부를 아마 오늘 내일 미국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열리는 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논의하고 접종 개시 여부 또는 특정 연령을 배제하고 접종할 건지 이런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얀센의 혈전 우려 700만 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6명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요? 100만 명 중에 한 명 꼴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조사해 본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럽에서의 아스트라제네카 빈도보다도 현재 낮은 상태기는 한데 네. 미국이 워낙에 이런 부분을 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다 보니까 일단 중지시켜 놓고 네. 이제 그런 위험도 분석을 다시 한 다음에 접종 여부 개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정보 수집이 중요하고요. 네. 일단 그 정보 수집 내용에 따라서 일단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을 하겠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분석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금 백신의 안전성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이제 그 예전에 중증 아나필락시스 있던 사람에서 아나필락시스 빈도가 좀 올라가는 부분 있긴 있었는데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거기도 100만 명에 뭐 4.2명, 뭐 2.4명 이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응급조치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까 말씀드린 얀센과 유사한 그런 혈전증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20대 접종을 일단은 보류시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3상 임상 연구 과정 중에 크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접종이 시작됐을 때 대규모 접종 상황에서 이상 없는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백신의 이익이 그 위험보다 훨씬 큽니까? 예, 현재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만 하더라도 20대에서의 백신에 대한 이익하고 이제 위험을 비교했을 때 20대만 비슷비슷한 수준이었고요. 30대 이상에서는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이득이 훨씬 높다라고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팀이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단기간에 집단 접종하는 백신 같은 경우는 너무 접종자가 많다 보니까 아주 희귀한 백신의 이상 반응도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100만 명당 몇 명 수준 정도의 이상 반응은 이제 감수하고 그거에 대한 예방 조치 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고 접종을 원래 하도록 하는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예.
다만 코로나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맞추다 보니까 그 빈도가 좀 더 많아 보이는 거긴 합니다. 네. 아무튼 700만 명 중에 6명. 얀센의 혈전 우려는 그렇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겨울 지나고 백신이 보급되면 코로나 상황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 백신 많이 맞은 나라도 코로나 상황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냐가 상당히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전 국민의 60%가 맞은 국가는 실제로 사망자는 거의 급감을 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에 60명, 70명 발생하던 국가가 하루에 뭐 3, 4명밖에 발생 안 하고 있거든요. 네, 효과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50% 넘는 시점에서 확진자 숫자도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스라엘도. 네. 근데 유럽의 국가 중에서 웬만한 국가들이 이제 10%에서 20% 사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이제 고령층에 맞았을 때 사망률은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전반적인 유행 상황을 잡기에는 부족한 숫자여서 접종 속도를 얼마나 국민들이 잘 접종하고 50% 최소 50에서 60% 정도가 접종하는 시점을 넘어서야 유행 자체도 잠잠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맞아야 확산세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네.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이제 동감하고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네. 지금은 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행 상황을 빨리 잠재울 만한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논의는 없으면서 이제 유행 상황과 무관한 뭐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계속 힘을 빼는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전공법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든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또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사람들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들을 우선 동원하면서 검사 방법을 늘리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 좀 그 방역 대책의 방향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자가진단 키트는 검증도 안 됐고 당장 시행도 못하는 제도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지금 왜냐하면 식약처 승인받은 키트도 전혀 없거든요. 자가진단 키트는. 네. 근데 이거는 한두 달이나 지나야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계속 설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낭비인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건가? 또한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뭐 유흥업소라든지 식당에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책을 더 동원할 건가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논의는 하나도 없고 지금 자가진단 키트 가지고만 계속 지금 싸워대고 있어서 왜 여기에 힘을 빼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오세훈식 방역으로는 서울 상생 방역으로는 그러면 확진자가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사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중대본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런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업종들에 대해서 영업 시간을 늘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더 극대화한 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아니에요. 네. 근데 중대본 쪽에서 그 새로운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거나 중대본이 얘기하는 거나 상황이 안정돼야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서로 설랑설랑 싸우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전국의 국민들이 좀 가졌다. 집단 면역에 도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과 술집을 열기 시작했어요. 해외 살인데 이거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영국 내에서의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더라도 네. 백신 접종이 아주 충분하게 이르기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라고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위험한 데부터 천천히 이제 열어서 위험한 데까지 열어가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하라고 자기네가 이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이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가 동시에 되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단계적으로 하는 게 깨지다 보면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상황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계속 11월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11월이면 가능할까요? 교수님. 일단 첫 번째는 백신 수급량이 제때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절대적인 변수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들의 백신을 신뢰해서 접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야지 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방법 다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접종에 동참을 잘 해주셔야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간신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25님께서 다들 너무 지쳐있긴 하지만 힘내서 이번 고비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정말 온 국민이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쳤습니다. 이번만 참아라, 이번만 참아주세요. 이 얘기 듣는 것도 지쳤는데요. 자, 국민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번에만 참으라가 상당히 공허한 얘기였는데 예. 이번에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백신만 잘 맞으면 정말 이번만 참으면 넘길 수 있는 위기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번만 참으면 됩니까? 예, 일단은 3개월 정도만 참으시면 사망자가 많이 떨어질 거고요. 특히 어르신들 접종이 대부분 끝나게 되면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준 정도의 전 국민의 60에서 70%가 접종을 하면 유행 상황도 많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정말 나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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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뜨거운 이슈를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병민 위원님 오늘도 표정이 밝습니다. 자, 선거 총평부터 한번 가볼까요? 민심은 어떤 뜻을 담았던가요? 예,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여실히 느꼈을 것 같고요. 선거 때가 되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읍소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만 현명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선거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네. 무섭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 너무 두렵습니다. 네. 이게 이 압도적인 선거 결과를 보고 언제든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심판의 무서운 회초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남은 1년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번 선거가 의미하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은 뭡니까? 그럼 일단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을 잘 깨닫고 제대로 좀 가라, 이런 강한 메시지, 회초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은 깊이 반성해야 되고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오만함 벗어야 되고 예. 또 겸손하게 국민이 뭘 원하는지 하는 부분들에서 깊이 새겨야 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지 하는 네. 부분들에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깊이 반성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러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내부적으로 여러 단위에서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또 갈등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여러 의견이 있는 거는 뭐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하다 보면 그게 사실 의견으로 모일 수도 있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엄청나게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의견이 뭐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논의하고 뭐 초선이든 아니면 뭐 중진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나서 가능한 한 통일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발표하는 식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면 어떤 게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길인지 또 전체적인 의견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당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하는 부분들을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민주당의 네. 훈수 한번 해주세요. 네, 토론하고 논쟁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은 벌써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게 될 테시고 국민들께서 이번에 줬던 그 싸늘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 봐서 이 싸늘한 민심에 대한 측면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당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일단은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반성하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서로 니 탓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민심은 더 싸늘하게 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참패를 돌아보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지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남은 1년에 참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이게 조언을 해달라 했더니 또 비판을 하면 어떻게 조언이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책임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정책적 수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 특히 저는 부동산이나 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못 얻었어요. 사실. 이번 선거의 참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부동산 정책 LH 사태 관련된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 수정을 할지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반성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끝나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대안이 없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공허한 소리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0545님께서 국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미워서였어요. 국힘당은 오해하지 마시고 기억 앞에 겸손하세요 얘기합니다. 기억 앞에 겸손하다. 이 얘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들었죠? 저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기억 앞에. 2081님께서 민심이 잠깐 기회를 준 것이니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정당이 되셔야죠 얘기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매일 광폭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형 상생 방역 딱 외쳤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신영영 의원이 야 이거 민주당이 진작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오세훈 신임 시장이 제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치고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코로나19 위기로 마스크를 끼고 지낸 지 1년하고도 4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이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인다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고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당, 정, 청 모든 권력을 다 가지면서 일사불란하게 우리를 따르라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K방역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미 기억이 희미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대안을 오세훈 신임시장이 처음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니 정부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국정기조 전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김병민 위원은 이게 띡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뻐꾸기처럼 나옵니다. 띵 이렇게 누르면 화장실 앞에서 제가 보면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안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대유행이 막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유행이. 근데 꼭 지금이었을까? 왜 지금이었나?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한테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생 방향하는 거 좋습니다. 뭐 그 방향으로 가고 아니 사실은요. 민주당 정치인들은요. 사실은 뭐 더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상생 방역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10시까지 영업하고 그다음에 유흥업소들은 전부 지금 제한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700 몇 명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10시까지 늘린다? 12시까지 늘린다? 유흥업소를?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저는요, 어떤 형태로든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정치적 논리 가지고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절대 반대고요. 뭐 아까 인터뷰했던 이자갑 교수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역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 오세훈 시장의 상생 방역 들고 나오자마자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한 뒤에 이러한 대안들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 수사 아닐까요? 정치적 수사를 만약 낼 거였다면은 우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각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무수히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무수히 많은 건들이 있죠. 하지만 코로나 민생과 부동산 두 가지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 선거를 치르면서 25의 자치구에 있는 진보를 참칭하거나 보수를 참칭하는 이 정치적 성향을 떠난 분들의 모두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상생 방역을 하자 그러는데 이거를 갖고 진보냐 보수냐 논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코로나 위기가 막
번져나가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여의도 이 근처에서 뭐 백화점이 하나 오픈하면서 사람들은 막 줄 서서 있고 여기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영업도 하지 못하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붐비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방역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이런 비판의 여지들이 많았거든요. 단순하게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언급하면서 살 수 있는 얘기들을 다른 대안들까지 내고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저는 구태여 비판받을 여지들은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단 키트는 지금 과학적, 의학적으로 그렇죠. 지금 네. 검증이 안 됐다는데요. 진단 키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진단 키트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더 연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 활용에 대해서도 정부도 적극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진단 키트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검사 키트예요. 검사 키트. 진단이라고 하면 의사들이 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검사 키트가 지금 주진우 기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할 수 있죠. 30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긴 한데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이게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괜히 활용했다가 잘못 오해를 하면 무증상 감염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검사하면 다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미 확진이 된 상태인데도, 그러니까 감염이 된 상태인데도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그 허가를 안 해주는 상황이고요. 신속항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신속항원 검사는 아주 엄격하게 의료진들만 사용하도록 허가가 난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긴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때문에 이건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건데, 이거를 가져다가 지금 검사를 하고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하는 말 말씀, 중간에 말씀드려 죄송한데 정확도가 일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정확도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온도 체크 측정해갖고서는 그거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과학적으로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한 검증들, 이런 얘기들이 벌써 1년 넘는 기간을 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어느 순간 확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을 좀 열어놓자는 거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상생방역 자가 진단 키트 안타까운 오해 있었다고 SNS에서 해명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거리두기 원칙 충실히 지켰지만 대유행은 지난 1년간 3번이나 일어났다. 국민들 탓이 아니다. 방역 방법을 전면적으로 전환적으로 생각할 때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취지는 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이게 네. 그러니까 진단하고 아니면 이게 검사하고 그다음에 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위험하게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김병미 의원은 식당 들어갈 때 발열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이게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인원이 한 700명, 1000명 넘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게 뭔지 아세요? 의료 체계가 붕괴가 돼요. 지금 현재 중환자실이라든지 정말 생명이 위험해서 확진이 돼가지고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위독한 상황에 갈 수 있거든요. 그걸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500명, 600명도 사실은 위험한데 1000명이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그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그럼 사망자가 엄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상생방역을 한다는 말은 좋은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다가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이소리님께서 술 취한 사람이 진단키트 사용 잘할까요?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요. 예. 오세훈 시장이 딱 취임하자마자 상생방역 딱 건져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딱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존재감을 이렇게 계속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코로나 대유행 급한 불은 끄고 이 상생방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다음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야 됩니까? 어떤 행보를 할까요? 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죠. 그리고 25개 자치구에 사실상 거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면 다시 과거로 가면서 문재인 정부와 적대시되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네.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부동산과 이 코로나 문제를 끄집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그리고 내 집 마련에 실패해서 문재인 정부에 성토하고 계신 분들은 진보, 보수 이런 이념과 관계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의 남은 기간은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선거 기간 내내 끄집어냈던 만큼 과거의 박원순 시정과는 꽤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박원순 시정했던 거 다 뒤엎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벌써 집값이 막 뛰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 기간 내내 얘기하면서 지난 9년 가장 가슴 아팠다고 얘기하는 건 5년 동안의 서울시장 재임 중에 좋은 업적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도 상생 방역. 그리고 정치에 대한 측면에서도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게 과거와는 진짜 다른 서울시정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0년 동안 다 지웠다. 최진봉 아니, 교수님. 전혀 아니에요. 통합이 아니라 지금 갈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왜요? 시장 되자마자 상생방역 얘기해서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거 바꿔달라고 이거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그래요. 강남 재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집값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잖아요. 강남 지역에. 강남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에 엄청나게 돈이 지금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그게 부동산 정책에 합당한 거냐. 정말 일반 시민들이나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현 정부의 각을 세워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미래 국민의 힘에 조금 더 좋은 여론을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 자체가 갈등의 요소로 출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잠시 쉬었다가 6시에 이슈 티키타카 후반전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5살 병수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병수가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 가족들 때문입니다. 자궁에 큰 혹이 생겨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엄마는 몸이 다 회복되기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심장병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병수는 축구선수가 돼서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동생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버겁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더 힘차게 운동장을 달리는 병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병수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기온도 떨어진 데다가 바람이 참 매섭습니다. 이 매서운 바람과 함께 낮은 기온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내일 낮부터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내일 새벽에는 오늘보다도 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오늘 서울은 아침에 3.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3.3도까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종일 평년보다 4, 5도 낮은 기온이었고 파주나 대관령은 영하 0.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젯밤부터 발효된 한파주의보가 유지된 곳은 경기 북부나 강원 내륙 산지, 일부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으로 내일 아침도 이들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한파특보 해제되겠지만 내일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고요. 농작물 저온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내일은 더욱더 건강관리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강한 바람은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더 매섭겠습니다. 바람 피해 없도록 내일까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비교적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지난 7일 보궐선거당의 개표 상황실에서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한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을 찾아가 부장검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며 검찰은 보편 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학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속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교사 노동조합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 교육청은 이 사안을 엄중히 판단해 반대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뒤 혈전 진단을 받은 사례가 2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2건은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된 혈소판 감소증 동반 희귀혈전증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 회복한 여성이 얀센 백신을 맞고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이 개최한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김병민, 최진봉, 김병민 두 분과 함께 후반전 휘스를 울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게 마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리판이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을 막 하면서 내가 왜 거기 가냐. 나 저기 안 간다. 아니 네.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나 저기 안 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김병민 의원님? 기자분들이 물으니까 묻는 말에 솔직하게 답변을 아마 하고 네. 또 이렇게 현업에 계셨으니까 관계가 많이 친해져서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풍성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또 정제된 얘기들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날것의 용어들을 그대로 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큰 뉴스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들의 단어들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이번 선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표를 얻으면서 승리했지만 그 표심은 결국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라는 기대를 가지고 줬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토록 어렵게 쌓아놨던 성과 모래성처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김병민 의원님 그렇게 겸손하게 말 안 해도 돼요. 너무 겸손명도 아닙니까 지금?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 자, 우물에다 침 뱉기다, 말폭탄이다 막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대표 지금 후보도 보면 주호영, 정진석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어쨌든 들어가서 비대위원장 하면서 여러 가지 바뀐 모습도 보여줬고 이미지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과도 됐고 선거에도 어쨌든 이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시 당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사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현재 중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변화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새겨드려야지. 이걸 가지고 뭐 비판하고 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가겠다고 하는, 즉 국민이 지금 잠깐 민주당 대신해서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그걸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자아도취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김병민 비대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력 굉장히 높게 사시죠? 아, 그럼요. 국민의힘이
정확히 우리 지난 미래통합당의 4월 총선 참패를 기억해 보시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 정도의 승리를 거머쥘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없을 거고요. 네. 이 보궐선거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 4월 총선 참패를 돌이켜보면 이 정당에서 과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정당입니다. 네. 근데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승리를 이끌어내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초석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미션이 완수됐지만 아직 김종인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제3당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3지대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에서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 속에서 5년에 한 번 치러지는 대선 구도에 그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애석하게도 국민의힘 내에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는 대권 주자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뀌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보면 대한민국의 16강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이 부임해서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호련이 떠나게 되죠. 근데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이영표, 박지성을 데려가서 여기서 박지성은 왜 나와요? 박지성 선수를 아이트호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로까지 반석에 올려놓으니까 그다음 손흥민 등등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을 반석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다음 대통령 후보로서의 누군가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의 가능성이 꽤 높지 않겠는가 평가가 되는데 그 반석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머릿속에 구상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만들면 김병민 의원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당연히. 100% 가죠. 가요? 친해요, 둘이. 그러니까 가겠지.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저는 시간을 두고 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공격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국민의힘한테 저는 경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지키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적 그 신뢰를 못 얻는다. 그걸 받아들이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계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우고 중진들이 중심이 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저는 신당 창당이나 제3지대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새로운 모색을 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되고 그중에 일부가 빠져나와서 새로운 야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다.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한마디만 덧붙이면 오해가 있습니다. 벌써 0414님께서 박지성을 대권 후보로 만들자는 건가요?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이 보수 야권이 분열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통합하고 단일화를 이끌어내면서 성과를 냈는데 여기에 다시 흩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누군가 인물이 있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바람과 흐름으로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세력을 구축하면서 국민의힘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의 예술적인 상황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라 그런 의미에서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2030 세대가 이 시대의 중심이 섰습니다. 자, 20대가 보수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동의하지는 않는 분도 많습니다. 자, 2030 세대를 잡으려면 각 당은 어떻게 쇄신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병민 의원님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된다. 이번에 선거 때 제가 오세훈 후보 유세차에 거의 같이 동행을 했는데 항상 있더라고요. 젊은 20대 청년들이 참 많이 왔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니 옆에 오세훈 후보가 있는데 듣기 상당히 민망한 얘기를 쏟아냅니다. 나 당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 듣고 내가 지난 일들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심정들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잠시만요. 얘기 들어주세요. 유세차에 와가지고 쓴소리 하는데 야 너 나만 그래 싸울 수는 없잖아요. 표정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부터 야 이제 젊은 애들 유세차 태우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보게 되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쓴소리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 관계 속에서는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데 잘못했죠. 그래서 과거에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좀비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 아니, 잘못했으면 보기 싫다고 국민들이 얘기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빠져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솔직한 정치 문화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하는 게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헛발질할 때 예. 꼭 문전철이 미숙으로 공을 뻥뻥 찰 때 그 모습이 민주당에서 보입니까? 아, 예. 뭐 문전철이 미숙으로까지는 아닌데 아예 슈팅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때가 많았죠. 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고요. 왜냐하면 또 김병민 의원은 조언해달라니까 또 비판하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030 세대가 정말 뭘 원하는, 저는 보수화됐다고 보지 않아요. 2030 세대는 정말 본인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하느냐 마느냐의 관점이에요. 그 2030 세대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은 내가 이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데서 정말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이고 집권 여당이니까 여당이 책임이 더 많은 거잖아요. 어쨌든 부동산 문제도 그래요. 사다리 걷어찼다고 해서 얼마나 비판 많았습니까? 지금 대출도 할 수, 물론 여러 가지 대출의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젊은 세대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하는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의 필요를 제대로, 수요를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이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를 다시 잡으려면 정책적으로 그들이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 부분을 깊이 있게 깨닫고 소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세월호 7주기입니다. 조영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세월호 추모식에 대규모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에 대해서 사실 정파를 떠나 누구든지 같이 기억하고 추모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잘못했고 또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여러 행보들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해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모습처럼 과거의 일들을 하나둘씩 바꾸면서 미래를 향하는 정당의 모습 꾸준하게 만들어갈 겁니다.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예전에 지금도 세월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도 함께 힘을 합쳐서 세월호 문제 진실을 밝혀내자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직도 가슴에 아이들을 묻고서 살고 있잖아요. 진실을 인양하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반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요, 다른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일부의 그 극우적인 보수 세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만해라, 뭐 언제까지 찜쪄먹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함께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강력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들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힘을 함께 보태고 실을 것이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망원을 비롯한 이 오염수 방출 문제, 이 문제를 보면 또 외교적으로도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든지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고 있는데 일본 자국 내에서도 문제들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외교적인 노력을 취해갈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 같이 힘을 합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출연료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우리 주진우 기자 출연료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해놨어요.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갑자기 주제를 왜 갑자기 나를 갑분투야. 갑자기 이건 백테클 아닙니까? 네. 자,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병민 PD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로 열심히 뛰는 기자가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도 좋은데 저는 발로 뛰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게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아 기자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얘기 드립니다. 자, 민주당 저 선거의 열기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네. 시끌시끌한데요. 네. 여기에 이제 당대표 레이스도 오늘 본격적으로 돌입을 시작됐죠? 하는 모습입니다. 네.
좀 친문 대 비주류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전당대회 판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먼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 오원식 의원은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먼저입니다. 이게 어찌 되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좀 분위기를 들어봤는데요. 이해찬계로 분류되죠. 윤호중 의원의 좀 당선 가능성이 아주 약간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원내대표 선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선거라고 하거든요. 저기 당내에서도 잘 몰라요. 그거.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뭐 개파나 뭐 지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 플러스 본인한테 어떤 분이 유리할 것인지 개개인의 어떤 4선, 5선 중진 의원들도 막 20년 넘게 40년 넘게 정치한 사람들 선거는 말이야 이번 정치는 말이야 그러는데 원내대표 선거 물어보잖아요. 다 틀려요. 맞습니다. 저도 네. 여러 번 틀려본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누가 좀 앞서나가고 있다 이런 거는 지금 그건 크게 논할 필요가 없어요.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 또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뭐 민평련 등 지지 기반이 좀 두텁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좀 기자들도 좀 네. 네, 그렇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초선 의원들의 표심. 이게 조금 변수라고 합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또 최근에 그 4.7 선거 이후에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커진 상태인데요. 네. 이번에 당내 절반이죠. 80여 명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어떤 후보, 어떤 원내대표를 원하는가가 정말 당선의 큰 가능성을 가늠할 결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당대회 경우에는 그 의원들의 표심보다는 지지층의 표심이 모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당심이 맞습니다. 당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두고 좀 접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쇄신한다, 반성한다, 좀 약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참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까지 민주당의 행보가 어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마이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은 네. 떠났지만 마이크, 카메라 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따라다닙니다. 네. 기자들도 그렇죠? 맞습니다. 광화문에 사무실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여전히 거기 문턱이 닳도록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오늘도 계속 이제 기사가 나오는 모습이 사무실에 누구랑 있습니다. 있어요? 혼자 계시고 이제 봐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옛날에는 알겠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이 옆에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어디 갔어요?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처음 맡으실 때만 해도 굉장히 따라왔었잖아요. 가까운 사이였는데 지금은 약간 거리를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는 그냥 혼자 쓰는 사무실? 일단 개인 사무실로 차려진 곳이기 때문에요. 네. 여튼 거기서 이제 계속 제3지대를 구상하시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시기 시작했고 네. 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자마자 독서를 던집니다. 독서를 네. 살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절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게 또 시작이 돼서요. 네. 오늘은 중진 의원들 모임에서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것은 훌륭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니다. 네.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이보다 좀 발언이 세지면요. 우물에다 독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독까지는 아니고 침으로. 네. 예, 아직 침이었습니다. 순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정진석 의원 경우에는 내부로 향하는 총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좀 봉쇄를 하면서 네. 독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독설을 또 반응하는 데는 국민의힘뿐만 아닙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두 당이 한 마음이 돼서 김종인 전 위원장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고서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를 했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로 막 건방지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당 차원에서 나서서.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 역할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역할을 뺏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안 대표를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또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이걸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 야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바깥에 안철수, 김종인과 금태섭 여러 사람들의 또 묘한 경쟁과 이 알력관계, 이것도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8713님이 고양시청 앞에 지하차도에 주진우 라이브 안 나와요. 이거. 취재해야 되겠는데요. 예. 네, 취재해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요, 윤호중 의원이 네, 맞습니다. 원내대표에 지금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렇게 빕니다. 이 자리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은근히 이제는 우리가 가져오고 가져야 된다. 싶다 이러다가 오늘은 대놓고 가져오겠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뭐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오늘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한 뒤에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공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가져와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사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시작될 때 원 협상을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주려고 했더니 모든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 받겠다 이렇게 좀 배수진을 쳤던 경험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그 입법 독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이미지를 국민의힘에서는.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당내에선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우리 동네 법안, 내가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이 위원장 자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통과시키지를 못했던 거죠. 예, 상임위원장이 또 이게 또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카드를 못 쓰니까 답답해한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주는 그 엄청난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죠. 돈도 많이 줘요. 네, 또 본청에서 이렇게 사무실과 사무실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여튼 당내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은 실책이었다라는 뒤늦은 좀 평가가 많이 나왔었는데 많았죠.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기회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비운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가져오는 게 정상화다. 이렇게 좀 딱 세기를 박은 거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금 원내대표에 나오신 두 의원님들의 입장이 갈립니다. 어떻게요? 일단 그 당사자죠. 이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라고 시작된 그 윤호중 원내대표 후보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박완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된다.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좀 밝힌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박완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윤호중 위원장은 계속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 협상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네, 자리는 나오겠지만 윤 원내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강고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참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뜨겁군요. 이 자리 뜨겁군요. 얼마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국회 내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오늘 오후에 통과를 해서 이제 4월 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원래는 그 4월 12일에 처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막판에 좀 쟁점들이 정리되느라 나흘이 늦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 보면은 공표 후 1년 뒤에 시행이 되도록 돼 있고요. LH 사태에서처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적용 대상에는 공공기관 직원, 지방 의원 등이 포함되고요. 19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될 190만 것이라고 명이요? 네,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마지막 쟁점으로는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느냐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법안을 통해서 규제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속도를 내나요? 통과하나요? 네, 통과는 당연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이달 29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기자들의 수다 김리나 기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910님께서 집 베란다에서 밖을 바라보니까요, 쌀쌀하긴 한데 하늘은 맑고 화단에는 각종 꽃들이 피어가시고요. 꽃들의 시간이 온 거 맞네요. 맞아요. 정치도 창당의 순간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꽃들 속에서 이 정치의 꽃을 피우려는 창당. 예리하십니다. 네, 고수시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정현정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서울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안성분기점에서 정체가 시작돼서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와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 이어서 정체고요. 더 가서 양재에서 한남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정체입니다. 청주분기점 4차로에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처리가 완료된 상태지만 부근이 혼잡하니까요. 조심히 지나시고요. 김천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소식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와 부천에서 신월까지 이어서 막히고요.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는 상주 방향입니다. 부안 부근 갓길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지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더 가서는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주변이 혼잡하니까요. 안전한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414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 그냥 버리겠다고 합니다. 끝끝내 결정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일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국제적으로? 국제해양재판소라고 있습니다. 예. 그 해양 관련돼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예. ICJ라고 하는데 예. 사법재판소가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사법재판소는 만약 국가 간에 소송을 걸면 양 당사자가 한다고 합의가 되고 동의를 했을 때 재판할 수 있지만, 네. 이 해양사법재판소는 한쪽만 제소하더라도 이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인접 국가가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정도거든요. 네. 만약에 이거 문제 있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 저는 판단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사실 저는 뭐 조금이지만 부전공으로 이제 시험 볼 때 국제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 국제법 원칙을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듭니다만, 힘의 논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윤리하고 다른 게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건데, 네. 국제관계에서 누가 강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만약 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하면 그 판결을 누가 담보를 할까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일본이 이거를 방류 결정을 하고 나서 참 개탄스러운 게 미국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고 이렇게 국무부 시작했어요. 대변인이 아예 대놓고 이거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해버렸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좀 조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원리 그래도 법대로 따진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례는 있어요. 국제관계에서도. 근데 이게 참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깝긴 한데, 바닷물이라서 바로 오질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와도 200일 걸려서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사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잠정적인 조치를 한번 알아봐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처분 신청 같은 거거든요. 일단 방류하는 시점을 약간은 미룰 수 있는 그 부분. 예. 최소한 그 판단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일본은 지금 계속 처리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접 국가들은 오염된 물이라고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좀 판단을 한다 그러면
약간은 좀 여론은 좀 한번 환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로 포기한, 제가 이제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바로 포기하기는 이런 게 일단 결정이 났더라도 23년부터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거 참 그렇죠. 올림픽은 치르고 올림픽 있는데 그 바다에 바로 처리수, 자기네들 말대로 처리수라고 하지만 바다에 바로 풀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올림픽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거 지나고 41년, 51년까지 장기간 이거를 또 30년 동안 방류를 하겠다고 한 거니까 네. 이거 한 번 났다고 바로 뭐 그냥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바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 조치도 해양수 유입되는 거를 1년에 4번, 한 달에 4번 계속해서 감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본이 이 오염수를 다른 데다 이렇게 투기할까 봐, 다른 데다 버릴까 봐 이거 걱정돼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 근데 모르게 이게.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사람들 하던 얘기가 도쿄 앞바다에서 방류해라. 네. 근데 저 진짜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안전하다면 딴 데 가서 할 수도 있다는 뜻잖아요. 네, 그럼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또 일본이 또 동해 쪽으로 또 할까 싶기도 하고. 네, 걱정입니다. 1546님께서 올림픽 보이콧으로 가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 다 수입 금지해야 되고요. 불매 운동 해야 되고 일본 가지 않는 운동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계속 오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세월호 7주기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진상규명은 제자리고요. 어느 것 하나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진상규명 외치던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연달아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세월호 집회를 1주기입니다. 참사 1주기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막 네. 박래군 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전교조도 있어요. 네. 대법원 판결이 지금 났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요. 실형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이 전교조 분들은 전교조 그 공무원이잖아요. 교사들은 원래 그 밑에 하급심에서는 무죄가 됐었는데 네. 지금 무죄 판결을 뒤집어서 지금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벌금 100만 원이긴 한데 네. 뭐 100만 원도 유죄가 되는 거니까 네. 좀 달리 판단이 지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요, 저는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게 밝혀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특조위 활동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이 이런 집회 같은 걸 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선체와 관련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거기서 발표한 부분도 또 보고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또 꾸려져서 과거에 나왔던 보고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 꾸리는 과정에서조차도 왜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다르게 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진상규명에마저도 정치적 입장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달라. 그리고 특조위를 꾸렸는데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든 공무원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위에서 시켰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같은 경우는 뭘 재판이었냐면 이제 초기에 아까 이제 특별조사위원회조차도 사실 한 1년 남짓 활동을 했지만 제대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사 대상 중에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7시간 동안 뭐 했냐. 네. 이거를 포함시키냐 마느냐 가지고도 되게 논란이 싸웠죠. 많았었는데 네. 포함을 시켜놓지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또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모 행정관, 강모 전 행정관이 대응 문건 만들다거나 아니면 아예 뭐 인력을 지원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이 특조위 활동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못하게 했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때도 못했던,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도 세월호 얘기를 꺼내면 왜 아직도 안 끝났어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 부분은 이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현기한 수석 같은 경우가 직권남용죄로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중요한 그 비서관이 나와서 선임 행정관이죠. 나와서 별로 뭐 외압을 느끼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 없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직권남용죄는 두 가지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의무 없는 일 알고 뭐 별 상관없이 했다라고 네. 해버리면 무죄가 지금 계속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스토리로 가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걸 방해했던 사람은 또 직권남용 법리에 무죄가 되고 네. 방해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집회를 열었던 사람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되고 이런 조금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좀 어려운 결과가 지금 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집회를 했던 교육공무원들 같은 네. 경우는 뭘 적용을 시켰냐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렇죠. 위반을 그것 때문에 적용. 100만 원입니다. 네. 이게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게 과연 정치 사안이냐라는 거죠. 3116님께서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들만의 문제 아닙니다.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수상되는 것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문제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원인도 못 밝히고 책임진 사람도 없었고 재발 방지책도 묘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 누구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얘기합니다. 2032님께서 세월호 사건은 국정수행,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등의 관점에서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민의 안전, 생명, 이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똑같이 볼 사안은 아닌데 BBK 사건에 대해서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다 유죄를 받았어요. 네. 저를 비롯해서 정봉주 전 의원 유죄 감형형이었는데 감옥 그때 1년 받았죠. 징역 1년. 네. 처음에 재판받은 사람 다 유죄를 받았는데 정권 말기에는 다 무죄 받았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네. 초창기에 수사를 안 받고 나중에 수사를 받았어요. 기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보고 세월호도 이게 좀 진상규명으로 가나 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조금 그래 돼서는 안 되는데 정권 날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딱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좀 시간도 꽤 끌어졌던 사건이기도 하고 이거를 만약에 뭐 이건 이제 예컨대 가정입니다. 이 정부 출범했을 때 만약 판결됐으면 이렇게 났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지금 정도 보선 끝나고 그래서 갑자기 이때 나면서 뭐 판결문 우리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제가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말씀한 맥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걸 방해했던 사람은 지금 무죄로 가고 있고 구도가 네. 그거를 그 지적해서 시위하고 집회했던 사람들은 그건 지금 처벌받는 형국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요.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죄해서 벌금을 때리는 거거든요. 무죄가 유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사법부가 이 사법부 판단 재판을 저희가 변호사로서 비판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자가 지적한 것처럼 정권의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법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네. 그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절대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국민의 바람. 6638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한일 합방에 이어서 신축 외란입니다. 대일 방어군을 창설해야 됩니다. 외란. 대일 방어군까지. 어이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무섭네요. 사법농단 재판으로 가볼까요? 어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겠다고 전 판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특이한 사안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저희가 여러 번 이제 공식적인 재판 날짜랑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네. 원래는 재판을 하기로 했던 날짜였습니다. 네. 재판을 하기로 않고 준비기일을 하러 갔겠다라고 한 거예요. 준비기일을 갖고 이 재판부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자, 피고인, 우리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도. 판사가 전 판사한테?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 피고인도 판사고, 우리도 판사고, 검찰은 이제 법조인이고, 다 이 법조인들인데 이 재판부가 신뢰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다. 이 재판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당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죠. 헌법에 이런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걸 꺼냈어요. 네. 저희 이제 사법시험 치를 때 이 양심이 무슨 양심이냐, 여기서 양심이. 그렇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입니다. 인간으로서 양심이 인간으로서 아니고요. 양심이 아니라 무슨 정치적 소신 이런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한 직업윤리로서의 양심을 가리키거든요. 그렇죠. 그 양심에 따른 재판만을 할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믿고 따라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처음이죠. 물어보는 것도 이거 저기 그러니까 판사님이 재판받으러 갔을 때 저한테 당신 나를 믿습니까? 나의 판결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 그래서 지금 양 변호사 설명하신 것처럼 너무나 신기한 상황인 거죠. 피고인들도 선배 법관들이에요. 네. 선배 법관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전에 지금 이미 사법농단 관련해서 최초의 유죄 판결이 이 재판부에서 났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범으로 지금 거의 적시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당신들도 조금 우리 재판 못 믿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미리 이거 소두의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혹시 기피하려면 기피를 해라. 아니, 뭐 재척이나 이거 사유가 해당한다면 그럴 수 해다라는 있겠네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다. 판결문을 잘 못 봤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만큼 이런 사건이 아주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던진 임종원 전 차장의 전 판사의 얘기가 조금 굉장히 히든 카드를 하나 던진 것 같아요. 놀랍더라고요. 쟁점을 하나 꺼내 들었어요. 공정성을 좀 확인하고 싶다면서 대법원하고 법원 행정처에 사실조회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조회는 뭐냐면 어떤 내용?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라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2017년 10월 달에 특히 지금 담당 부장 판사가 윤모 판사가 6년째 지금 그 자리에 서울중앙지법에 있고 있는 통상 3년 단위로 좀 옮기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면담 자리에서 뭔가 단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블랙리스트. 그런 얘기 한 게 있냐 없냐라는 걸 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판사가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달라. 확인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게 근데 이게 상황이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거하고 맞물려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재판부에서는 법관으로서의 직업윤리, 법관으로서 판단 기준을 갖고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는데 따르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임종원 피고인 측에서는 정치적인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네. 자, 언론 보도에 대법원장하고 재판부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이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게 재판에서 따질 일입니까? 재판에서 따질 일도 아니고 그리고 두 사람의 사적 대화를 뭘로 확인할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거고 안 했다고 해도 우리는 못 믿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확인할 수 없는 걸 물어본 거예요, 애초에. 네. 그리고 무슨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그럴듯한 것 같지만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하는 재판부가 있는데 네. 이 재판부가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재판부에 배당을 한 거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판사가 판사를 못 믿고 전 판사가 지금 재판을 못 맞습니다. 그것도 못 믿는 거고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사법농단만을 다루고 있는 전담 재판부에 이거를 배당한 이유가 반드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배당한 건가요? 재판부는 그걸 전문적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유죄를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아 본인이? 네. 그렇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네. 시작이 임종원 차장부터였었거든요. 네, 사실은. 임종원 차장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실조회란 건 이런 거예요. 자, 저기 주진우 그 기자가 하는 방송 청취율 얼마나 나와요? 그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몇 퍼센트니까 나왔는지 이거 증거를 내십시오. 이거를 받아보는 게 사실 조회예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네 지금. 아, 매우 그래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져오는 게 사실 조회지. 하지만 무섭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민심을 무섭게 여기고 쇄신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참 이거 사실 조회로 저나 박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이거 사실 조회해 주세요. 여기하면요 재판부에서 혼날 것 같은데. 당신 제정신이야 이럴 거예요 아마. 네, 진짜 혼날 것 같아요. 사실 조회가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참, 그러니까요. 저 같은 아니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혼날 것 같은데. 혼나죠. 뭔 소리 하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꿀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나님께서 판사가 판사를 못 믿으면 국민은 누구를 믿으라고요? 얘기합니다. 제 말이요. 우리 국민이 사법농단을 보고
법을 못 믿겠어요. 판사님을 못 믿겠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말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번엔 사회면으로 가봅니다. 연예인 박송 씨가 친형하고 분쟁이 있는데요. 가족끼리 돈을 오갔어요. 가족의 돈을 훔친 경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됩니까? 친족 상도례 좀 어려운 한자 용어예요. 네. 친족 상도례. 친족 간에 서로 도둑질을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건 도둑질뿐만 아니라 재산죄, 일반적인 재산죄, 처벌 안 합니까? 사기,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춰서 처벌할 수 있다. 이 조건인데요. 네, 저 사실 저희 형님 거 지갑 만나기만 하면 많이 털었습니다. 저도 아이고 엄마 지갑 안 건드린 사람 누가 있어요? 사실 저는 엄마 지갑은 안 건드렸어요. 아, 그래요? 엄마 지갑에 돈이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네. 저희 어머니 방송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한두 번 딱 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니 진짜. 그때는 좀 살기가 그렇게 군것질 하려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 법이라는 거, 형벌이라는 거는 가정에 잘 안 침입해야 된다, 침입하지 말아야 된다, 네. 방문지방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 논리에 따라서 직계 가족들, 직계 친족들 간에 일어났던 절도라든지 사기라든지 횡령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만약 범죄 성립한다 해도 형 면제가 돼버려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도 처벌하지 않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 형님하고 박송 씨 같은 경우는 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예. 요건 아마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우자, 남편하고 아내라는 사이라든가 아니면 부모 자식 그 사람들은 같이 안 살아도 무조건 처벌 못 하고요. 다른 가족들은 같이 살고 있을 때만 처벌을 못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집안일. 근데 집에 있으면서 좀 가갈 수 있다. 형제만 돼도 따로따로 살고 있으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형제는 가족이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이 사건은 박송 씨하고 이제 그 형님하고는 따로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가 법인을 통해서 아마 했던 걸로 보이고 막 횡령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박송 씨의 고소가 있다면 처벌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남편이 아내가 딴주머니 차는 거 이건 횡령죄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아, 횡령죄입니까? 왜냐하면 가정 경제에 돌아가야 구속시켜야죠. 구속시켜야죠. 그 월급을 빼돌린 거잖아요. 하지만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 남편들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2661님께서 주 기자님 저는요 가끔요 아내 지갑에서 슬쩍 합니다. 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눈물 난다. 네. 쟤는 되는데 형 면제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현금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은데 카드가 지금 딴법이 돼요. 신용카드법 위반이 돼요. 아, 카드는요? 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됩니다. 아, 이게 중요한 그래서 팁이었네요. 현금을 가져가십시오. 가져가라고 하면 아니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계좌 이체를 하거나 뭐 카드 쓰거나 이런 건 다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끼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액수가 너무 커지는 사건들이 요즘 있어서 저는 이것도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건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일정 액수?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부모 자식 사이라는 이유로 정말 10억대 사건이었는데도 그냥 처벌 안 한 경우도 있고. 부모 자식이어서? 그건 조금 그래요. 약간 손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작은 돈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억대가 넘어가는 것 같고 친족상도를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죠. 사기 사건인데. 가족 간의 분쟁. 일단 현금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카드는 안 된다. 그렇죠. 수표는 괜찮습니까? 수표까지도 괜찮습니다. 자기압이나 이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압은 괜찮은데 어음이나 지명 수표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사기가 성립 또 은행 상대로 사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희정님은 저는요 남편 카드 쓰고요 계좌 관리 다 하는데요 얘기는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남편들 좀 힘내게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우리 가장들 뭐라 해야 됩니까? 힘들어요, 진짜. 살기 어려워요. 아니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해요. 또 우리 아내분들 또 맞습니다. 다 힘내게. 피차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일본 고위 관계자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 듣고 싶지 않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따위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소타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요, 오염수에 대해서 그물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계속하고 계신데요. 일본 정치인들 그 오염수, 그 물 꼭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인접국 불안, 배려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이나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문가의 의견이 많기는 하다. 극히 일부가 남쪽으로 이동해서 동해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양은 후쿠시마 방류량의 0.00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월성 원전 단지에서도 상당량의 삼중수소를 냉각수에 희석시켜서 배출하고 있다. 이게 일본 신문이 아니라요, 조선일보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동해에 와도 생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다고요? 그리고 월성에서도 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월성 방류수의 농도는 조선일보가 쓰듯 리터당 13베크럴 수준인데 일본은요 1500베크럴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도가 수준이 다릅니다. 아니, 오염수 방류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이웃 국민의 안전은 무채짓기만 결정입니다. 국제 기준을 완전히 무시했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그러면서 계속 일본 입장을 듣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방사능 우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조선일보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위험하지 않다고요? 국민 건강이나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의 의견이 많기는 하다.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사랑 지키고 싶다. 성직 포기한 이탈리아 40대 신부.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지난 11일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페루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페루자는 안정환 선수가 뛰기도 했던 도시죠. 주일 미사가 끝난 뒤에 성당 사제가 깜짝 발표를 합니다. 리카르도 체코벨리 신부는요 42살인데 신자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사랑에 빠져서 성직복을 벗기로 했다고요. 이 사랑을 억누르거나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해왔던 대로 일관되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교회를 대할 수 없기에 스스로 성직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으로 다져진 그를 흔들기 시작한 거는 몇 개월 전인데요. 사랑의 감정이 싹 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내 결심이 공개된 뒤에는 자유로움과 경직, 명료함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신부는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나왔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울어서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체코벨레 신부의 고민을 들은 사제 신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랐다는 몬시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지 시몬스 몬시뇨는 리카르도 신부가 지금까지 해온 봉사와 감사를 표한다. 무엇보다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이 선택이 그에게 평온과 평화를 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도 주님이 주신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으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사랑을 택해서 파괴한 스님이 있습니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제의 길, 수행의 길보다 남편의 길, 결혼이 훨씬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신부님은 부디 사랑만 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네.